직전에 영국 차 이야기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영국 브랜드의 실패담들이 떠올랐습니다. 영국 브랜드, 그 중에서도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그널 편에서 에스턴 마틴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의 생소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근근히 볼 수 있었던 모델로 알아봤습니다. 제규어 역사상 단일 세대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욕을 먹었던 후속 없이 단종된 제규어의 컴팩트 세단 X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주인공 제임스 본드에게 에스턴 마틴이 있었다면 빌런들은 목을 노리는 맹수 같은 차 제규어를 탔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규어는 1930년대 설립 이래 모터스포츠에서 끊임없이 활약했고, 상당한 기술력과 빼어난 디자인 실력으로 업계의 트렌드를 이끈 상당히 화려했던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죠. 단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팔려다니며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 안타까운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얼떨결에 한 식구가 됐지만 여전히 건재한 랜드로버와 비교하면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죠.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989년. 이때도 제규어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긴 했지만 소량 생산 메이커의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늘상 떠안고 있었고, 트렌드에 맞는 제품의 개발 능력도 공장의 첨단화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걸 해결할 돈이 없었어요. 이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미국의 포드였습니다. 당시 일본차의 급부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의 빅3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실현하려고 했는데요. 자금난에 허덕이던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고, 이를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볼보나 사브, 앞서 다룬 에스턴 마틴도 이때쯤 팔려나간 브랜드죠. 포드는 2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제규어를 인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량 생산의 아이콘인 포드가 유럽의 소량 생산 럭셔리 메이커를 인수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포드의 자금력과 기술력은 돈은 없고 가오만 있던 제규어를 살려냈습니다. 1994년 출시된 플래그십 세단 3세대 XJ, 에스턴 마틴의 플랫폼을 활용한 럭셔리 쿠페 XK8 등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우아하면서도 날렵한 제규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당연히 포드의 야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제규어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정면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브랜드의 체급을 키우려면 일단 판매 볼륨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엔트리 라인업이 필수적입니다. 1990년대 중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BMW 3 시리즈, 벤츠 C 클래스, 아우디 A4 등 매력적인 컴팩트 세단들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이 브랜드 입문용 차량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당연히 제규어도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의 주인공인 X타입이었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제규어 브랜드의 미래를 짊어진 차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중차 브랜드인 포드에게는 BMW와 벤츠에 대응할 만한, 즉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을 만들 만한 후륜구동 플랫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포드는 제규어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돈을 썼고, XJ와 XK를 개발하면서 또 한 번 영국 헤이루드 공장의 생산 설비를 몽땅 뜯어 고치면서 4억 5천만 달러라는 돈을 추가로 쏟아부었습니다. 이 와중에 제규어 브랜드를 위한 후륜구동 플랫폼까지 새로 만든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포드는 그룹 내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유럽 포드가 개발한 전륜구동 중형 세단 2세대 몬데오의 플랫폼을 쓰기로요. 그렇게 제규어의 컴팩트 럭셔리 세단 X타입이 2001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규어의 플래그십 XJ를 그대로 줄여놓은 듯한 트윈서클 헤드램프, 포물선을 그리며 우아하게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으로 상위 모델의 멋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전륜구동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비율상 짤뚱해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스타일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시선이 절로 가는 차였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 좋은 가죽과 우드그레인으로 마감된 실내는 그저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독일 브랜드 경쟁차의 투박한 실내와 비교하면 한층 럭셔리했습니다.
공간이 조금 협소할 뿐 높게 솟은 대시보드와 제규어 특유의 J-게이트 변속 노브로 마치 XJ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도 줬죠. 검어수가 마찬가지로 동급에서 가장 비싸 보였습니다. 승차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V6 가솔린 엔진의 부드러운 질감과 마치 한 급 위의 럭셔리 세단을 타는 듯한 안락한 승차감을 선사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는 애초에 유럽보다는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의 붐이 일기 시작한 북미 시장을 최우선으로 개발된 모델이었습니다. 링컨이나 캐딜락, 렉서스처럼 전통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한 럭셔리 카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추구하는 것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안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졌다는 말인즉슨 날렵하고 역동적인 주행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드디어 젊은 고객들도 노려볼 만한 입문용 제규어가 나온다는 소식에 잔뜩 기대했건만 이게 웬걸, 중장년층이 선호할 만한 컴포트한 세팅에 따분한 주행 감각을 가진 차가 나와버린 거예요. 애초에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지도 않았던 독일 경쟁차가 가진 후륜구동의 날렵하고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기대했던 잠재 고객들은 전문 매체의 실망 섞인 리뷰에 동요했습니다. 차급과 관계없이 정숙하고 편안한 감각을 추구하는 렉서스조차도 3시리즈와 경쟁하는 컴팩트 세단 IS만큼은 후륜구동계와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앞세웠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결국 시장 분석 능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한편 이때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제규어 가죽을 뒤집어 쓴 몬데오라는 말이었는데 솔직히 이건 제규어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몬데오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트랙션 4로 명명된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아예 기본으로 달고 있어서 주행 감각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또 이게 껍데기만 바꿨다식의 오명을 듣기에도 포드 몬데오와 같은 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약 19%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차들의 패밀리 룩을 표방한 원가 절감과 부품 공유에 비하면 정말 애교 수준이었죠. X타입의 시작 가격은 약 25,000파운드, 북미 판매 가격은 36,000달러 수준으로 BMW 3시리즈, 아우디 A4와 맞붙는 가격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북미 시장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어요. 전문 매체의 뜨뜻미지근한 평가에도 다행히 초기에는 쏠쏠하게 팔렸습니다. 당초 목표치였던 연 10만 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절반 수준은 달성했죠. 다만 2003년 5만 대를 정점으로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제규어 브랜드 최초의 외건 모델을 추가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진 못했고 2005년에는 미국에서만 BMW 3 시리즈가 10만 대, 벤츠 C클래스가 6만 대 팔릴 때 이 차는 1만 대를 겨우 넘겼습니다. 판매 부진이 이어지자 제규어는 각종 프로모션을 남발했습니다. 대규모 리스, 큰 폭의 할인을 단행하면서 어찌저찌 단기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는 있었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특히 북미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고차 잔존 가치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와중에 이번에는 모기업 포드가 경영난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긴축재정 모드에 돌입했고 얼마 안가 제규어는 또 한 번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랜드로버와 함께 인도 타타그룹에 매각됐어요. 돌아가는 사정이 이랬으니 당연히 후속 모델에 대한 투자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출시 8년 만인 2009년 후속 없이 단종됐어요. 글로벌 누적 스코어는 35만 대가량, 차량 한 대당 약 4,700유로의 적자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죠.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제규어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수입 루트를 통해 소소한 물량이 수입돼 왔고 2001년부터는 포드 코리아, 이후 볼보 등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 소속 차량들을 위한 PAG 코리아가 출범하면서 직판 체계를 갖췄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X타입 역시 2001년 하반기 정식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어요. 초반에는 V6 2.5리터 가솔린과 사륜구동을 내세우며 5천만원 후반대의 높은 가격으로 출시, 이후 2.1리터 가솔린과 V6 3.0 가솔린, 2.1리터 디젤 등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2.1리터 전륜구동 사양을 출시하면서 판매 가격을 4천만원 중반대까지 낮춰 공격적인 판매 정책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글로벌 시장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그저 물 건너왔다는 이유만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이른바 외제차 프리미엄이 남아있던 시기라 초반에는 특유의 신선함 때문에 나름 패션카로 쏠쏠하게 팔렸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막강한 독일 브랜드들이 첨단 감각과 세련된 스타일로 무장한 경쟁차들을 잇따라 내놨고 여러 잔고장과 나쁜 연비, 유지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이미 마이너한 선택지인 제규어를 고를 정도의 안목이 있는 소비자들은 위에 소개했던 해외발 이슈들로 이 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까일 때는 포드차라면서 까였는데 막상 뜯어보면 공유되는 부품은 또 몇 개 없으니까 부품 수급과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자리 잡힌 제규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후 국내 판매량 부진에 영향을 줄 정도였어요. 여담으로 오피러스가 참고한 모델로 잘 알려진 준대형 세단 S타입과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그나마 스포츠 세단으로 만들어진 링컨 LS의 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해서 꽤 준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대 묻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후륜구동 특유의 비율 덕분인지 제규어의 늘씬하고 우아한 스타일이 잘 살아있어서 실물로 보면 느낌이 확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X타입은 나름 의미 있는 판매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뼈아픈 평가를 받은 모델입니다. 그래도 제규어, 더 나아가 자동차 업계는 이 X타입의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대중들을 사로잡겠다며 밍숭맹숭한 모델을 만드는 순간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거든요. 이후 제규어가 브랜드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 한참 후에 등장한 중형 세단 X2가 프리미엄 D세그먼트의 본질에 집중해 매력적인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으로 탄생한 것만 봐도 당시의 충격이 어땠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일 듯 날카로운 최신의 제규어와는 또 다른 클래식 제규어만의 감성을 품은 X타입, 지금도 간간히 보일 때마다 시선이 머무는 차인데요.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되었던 추억의 수입차 X타입을 소유해보셨거나 경험해보신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똥벌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동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